근데 이제 집값이 6% 올랐다 또는 10% 올랐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나 좀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난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수요가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판매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살 집이 없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미국의 주택 수요가 또 조금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셔서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허재현 상무님 모셔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현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밖에 여전히 비가 오고 있죠. 예, 비보다도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아유, 그렇군요. 교통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네.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상무님 부동산 쪽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얘기 자료 제가 어제도 네. 미리 받아보고 이랬거든요. 네, 부동산 공급 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흥미로워집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들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네. 저희는 부동산 PF. 근데 의외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사실은 지금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경제나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서 자료는 좀 만들어 봤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에 없었던 지금 그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위축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국면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뭐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의외로 좀 훈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료는 좀 써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요 위축과 공급 부족 축이 있다면 공급 부족 쪽이 훨씬 더 지금은 좀 크다라는 주목해봐야 겁니다. 할 큰 이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들어오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줄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 2021년부터 해서 다시 연간 거의 200만만 가까이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안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많이 안 짓고 또 인력 부족, 집을 짓는 사람들이 또 없는 이유들, 이런 것들도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최근 한 2, 3년 동안 나타나면서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또 수요나 주택 판매가 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꾸역꾸역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좀 이어졌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간밤은 아니고 이제 하루 전에 발표된 지표가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가격 지수, 네. 케이스실러 부동산 이 지표를 우리가 좀 부동산 쪽에서 많이 보는데 1월에 전국 주택 가격이요 전년 동월 대비 6%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5.6%보다도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해주신 맥락하고 좀 연결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들 대비해서 좀 6% 좀 올랐다는 건데 네.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뭐 6%가 아니라 10% 오른 도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값이 6% 올랐다 또는 10% 올랐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나
미치는 영향이 좀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난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수요가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판매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이 좀 없다라는 거죠. 살 집이 없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미국의 주택 수요가 또 조금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케이스 실러 가격 지수도 보면 주요 20개 도시의 주택 가격 이제 보면은 6.6%가 상승을 했고 샌디에이고는 뭐 11%가 올랐고요. LA 같은 경우도 8%. 그러니까 이런 상승폭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주거비 쪽도 좀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혹시나 연결이 또 되나? 이런 것도 연상을 하게 되는데 혹시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살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집을 만약에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렌트,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9개월에서 12개월, 조금 길게 보면 한 1년 반 뒤에 물가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은 물가가 이제 쭉 떨어질 거고 물론 1, 2월 달에 조금 예상보다 좀 오르긴 했지만 파월 의장은 여전히 2% 물가 목표가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올해 말 내년에 되면은 다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 가격도 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우려 한쪽에서는 뭐 하루 이틀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뭐 오피스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그 저희 이제 상점 같은 소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의외로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호텔의 가격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 쪽이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실률이 거의 2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지금 10개 중에 한 2개는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심각한데, 근데 이제 이게 위기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은행들한테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를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이 사실은 사이즈가 좀 작은 중소형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뭐 이라고 해서 뭐 아무 영향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형 은행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리만이라든지 뭐 AIG라든지 어떤 대형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한 파생을 가지고 있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좀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 은행들은 약간 거기서 비켜 있다라는 거가 첫 번째 이제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파생 상품의 이런 어떤 노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서프라임 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한 이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들이라도 중소형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금을 빼야 될 텐데 작년에 그 SVB 사태와는 다르게 지금 아직까지는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의 어떤 유출, 소위 말하는 뱅크런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위기긴 위기인데 오피스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위기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은행이나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퍼질 위험은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뉴욕 에 있는 조그마한 은행들에서 파산도 나타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시장은 이게 어떤 미국의 어떤 큰 판을 흔들 만한 요인은 아닌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차라리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때문에 어떤 미국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미국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뭐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이민 같은 뭐 요인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인력 부족.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이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위기는 사실이지만 대형 은행이 노출된 게 굉장히 작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까, 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다른 저희 네. 한국이나 아시아 쪽이 아닌 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까지 살아나면은 의외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오른다라는 거는 뭐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고 연착륙 이후에는 물가가 더 올라서 나중에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올해 내에 자산 시장의 가격의 흐름은 좀 우호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부동산 위기 하면 또 중국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중국은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중국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안 좋은 이유를 단순히 이제 공급이 많아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너무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부동산에서 빼서 신기술 산업으로 보내겠다라는 의도도 사실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좋긴 한데 이게 정말 통제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 또는 중국의 주택 가격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을 사례를 거의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일본만큼 자산 가격이 버블이 굉장히 심하게 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GDP에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 원래 한 15%, 14% 하다가 최근 들어서 1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다른 국가들, 선진국들은 GDP에서 부동산 투자 비중이 한 2에서 4% 정도니까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인 거고 네. 개발도상국도 막 집을 많이 짓는 개발도상국조차도 5%, 6%니까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더 안 좋은 게 결국엔 중국의 그 경기 침체 또는 부동산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이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대출도 이 중국 내부에 투자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뭐 금융 위기보다는 일본의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 따라서 천천히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안 좋은 약간 L자형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는 지금 이제 3년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좋지만 작년, 재작년보다는 이 부동산의 뭐 판매라든가 부동산의 착공이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들의 감소 폭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충격은 어쨌든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었다면 중국은 공급 과잉 상태가 지금 지속이 네. 되고 있는 거고요. 네.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제는 다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의 딜레마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아까 결론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까지 맞물리면서 다시 좀 부동산을 비롯해서 자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딜레마라고 하신 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평민들이라는 표현이라는 서민, 표현을 쓰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평범한 예. 국민들. 그러니까
중간층의 어떤 수요가 좀 네.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집값이 지금도 되게 비싼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충분히 싸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가 인하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집값이 오를 수가 있지만 이게 주택의 어떤 구매 여건으로만 보면은 지금은 뭐 미국에서는 2007년 서프라임 때만큼 많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중간층들 이 중산층들의 주택 구매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집값의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처럼 약간 일부 지역들에서는 뭐 슬럼화가 된다라든지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집값이 또 혼자 올라도 여러 사람들한테 좀 고통이 될 수가 있고 또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가에 대한 문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문제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어떤 정부든 어떤 나라든 사실 이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딜레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지금 글로벌 부동산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보고서 자세하게 가져와 주신 부분 중에서 20페이지 그래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주요국들의 이 부동산 2023년에 가격이 어디는 반등하고 어디는 네. 뭐 하락했는지 이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님.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엄청 올리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2022년부터였잖아요. 근데 2022년에도 그렇고 2023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이제 미국, 그다음에 뭐 멕시코,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고요. 이제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증가, 뭐 그다음에 리쇼링 뭐 이런 요인들이 좀 있었을 걸로 추정이 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2022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중국, 홍콩, 그다음에 한국, 독일, 뭐 뉴질랜드 이런 지역들입니다. 반면에 2022년에는 집값이 좀 떨어졌다가 2023년에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이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값이 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저금리 뭐 또는 제로금리 때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가 코로나 터지고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기준은 역시 내수의 강도, 그다음에 부채의 어떤 규모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런 차이로 인해서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핏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성분이 아까 뭐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인력 부족 그래서 전반적인 공급 부족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단순하게는 굉장히 가파른 금리 인상이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 요게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높은 금리에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신규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거 앞뒤를 어떻게 좀 맞춰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별로도 좀 다른데요. 네.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 또는 영국 같은 나라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사실은 예민하지 않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제 새 집을 사기보다는 지금 있는 집에서 머물러 있는 수요들이 있으면서 매물이 안 나오는 문제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또 자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 돈으로 신규를 사는 사람들 이게 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많은 선진국들이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동을 차단을 하다 보니까 하고 뭐 그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집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이제 같이 겹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집값이 빠진 나라들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금리의 구조가 변동금리에 민감한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취약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보고서 21페이지 자료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S&P 케이스실로 주택가격 지수도 지금 요 그래프상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올라가서 최근에 또 다시 좀 꼬리를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3년 중반 이후부터 주택가격이 재반등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유로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요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네. 짚어봐야 되잖아요. 국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지역마다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년, 6년 동안에 사실은 뭐 주택 시장의 어떤 공급을 나타내는 뭐 인허가 면적이라든지 착공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5년 동안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물량이 줄어 있고 지금 뭐 그 입주 물량, 분양 물량도 사실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는 아마도 한 2, 3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공급 부족 상태는 주택 가격 상승의 압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공급 부족이 있는 상태에서는 집값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저희 한국도 집이 그렇게 많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있는데 문제는 집을 지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올리면서 약간 집값이 빠졌지만 여전히 서울에 예를 들면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10배, 11배가 넘으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싼 수준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저희 미국은 그래도 중산층들이 좀 튼튼한 반면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소득 3분위, 4분위 중간층들의 소위 말해서 이제 적자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자 가구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기도 집도 비싼데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살 엄두를 내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층의 수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미국보다도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은 수요도 굉장히 안 좋고 그 공급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위로도 또는 아주 큰 폭의 어떤 아래로도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세부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이 PF 연체율이 최근에 좀 네. 오르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우려가 있고 지금 실제로 이제 사업장별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다라는 부분들도 되거든요. 공급도 안 좋은데 수요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저희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2번, 3번 금리 인하할 때 저희는 한 3번, 4번은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특히 제가 어저께도 이제 대구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러셨어요. 네. 예, 대구에 계신 분들은 막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 동네에 짓고 있는 집들이 공사를 멈췄다든지 또는 집을 다 지었는데 준공은 미분양, 그러니까 집을 다 지었는데 분양되지 못한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약간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커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부동산을 또 위주로 보고서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좀 방대한 자료입니다. 43페이지에 달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요약을 해서 뭐 미국, 중국,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다른 나라 뭐 표를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상무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신 결론 좀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생각보다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그다음에 자산 가격의 어떤 급락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착륙보다는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좀 크다라는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의 가격이 위에나 아래나 지금 많이 갇혀 있는 상황. 오히려 약간 수요 측면에서 위축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큰데 오히려 이렇게 집값이 멈춰 있을 때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돈들이 주택 시장으로 가기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조금 요약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 또 보고서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짧은 시간 남았지만 최근에 이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네.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도 또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은 뭐 AI, 그다음에 미국, 네. 뭐 엔비디아,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뀐 부분은 반도체 내에서도 주가 상승의 어떤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반도체의 어떤 상승이 단순히 AI만 가는 그런 모습에서 약간 경기와 함께 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의 상승 범위가 약간 넓어지고 있고 그 범위가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거의 1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1, 2월 달에 반도체 상승은 정말 거의 대부분 시장은 안 가고 AI와 일부 반도체만 갔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의 주식 시장의 어떤 상승은 AI도 가지만 전반적으로 일반 반도체 시장도 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가는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은행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경기가 민감한 섹터들도 함께 좀 따라가는 국면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 상단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들이 좀 분명히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가 지금 끝나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는 기대감, 우리 시장에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2분기에는 조금 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사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 이상 올라서 보통 미국의 평균적인 연평균 수익률이 7에서 8%인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미국 시장의 어떤 상단은 조금 막힐 가능성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뭐 1월 달에 워낙 안 좋았고 네. 2, 3월 달에 오르면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상승의 여력은 오히려 미국보다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리고 상승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그 주가 지수가 막 10% 20% 이렇게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범위가 좀 상승의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2분기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